모두가 코스피 4,500이라는 숫자에 환호하고 있습니다. 뉴스는 연일 축제 분위기이고 포털메인에는 사상 최고치, 역사적 돌파라는 단어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축제의 폭죽이 아니라 누군가가 먼저 뛰어내렸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날 외국인 투자자들은 조용히 6.32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짐을 싸듯이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물량을 누가 받았을까요? 개인 투자자들이었습니다. 5,993억 원, 거의 똑같은 규모로 외국인이 던진 주식을 그대로 받아 안았습니다. 화면에는 환호가 나오지만 장부에는 정반대의 장면이 찍혀 있습니다. 한쪽은 떠나고 한쪽은 붙잡고 있습니다. 이 장면 낯설지 않습니다. 2021년에도 똑같았습니다. 코스피 3,000을 넘기던 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번엔 다르다. 한국 주식도 이제 선진국이다. 현금 들고 있는 사람이 제일 바보다. 그 1년 뒤 지수는 1,200까지 무너졌고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수익이 아니라 본전을 목표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지금과 구조가 너무 닮아 있습니다. 가격은 높고 분위기는 뜨겁고 뉴스는 희망을 말하지만 돈의 이동 방향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들고 있는 이 주식, 정말로 미래의 보물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빠져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건네준 폭탄일까요? 시장은 언제나 친절하게 경고하지 않습니다. 대신 숫자로만 조용히 말합니다. 나는 지금 위험한 위치에 서 있다. 코스피 4,500. 이 숫자는 영광의 기록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아주 오래된 패턴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패턴의 끝에는 주식시장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환율 1,500원이라는 또 하나의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부는 말합니다. 괜찮다. 문제없다. 환율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시장에서 진짜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숫자입니다. 그리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작년 12월 원달러 환율은 장중 1,084원을 찍었습니다. 단순히 좀 오른 정도가 아닙니다. 한국 경제가 위기를 겪을 때마다 등장했던 구간입니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 쇼크. 늘 이 근처 숫자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따로 있습니다. 같은 달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한 달 만에 26억 달러나 줄었습니다. 외환 보유액은 나라의 비상금입니다. 달러가 부족해질 때 시장에 풀어서 환율을 막고 외국 자본이 빠져나갈 때 버텨주는 마지막 방패입니다. 환율 변동이 커서 평가손이 난 것이다. 일시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한국은행은 그동안 환율이 급등할 때마다 달러를 팔아서 원화를 사들였습니다. 쉽게 말해 시장에 달러를 던져서 환율을 억지로 눌러온 겁니다. 집값이 폭등하는데 정부가 매일 아침 자기 집을 팔아서 공급을 늘려 가격을 누르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당장은 안정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집이 무한히 있는 건 아닙니다. 외환 보유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인위적 환율 방어입니다. 그리고 이 방식이 얼마나 무리한지는 해외 시장이 바로 보여줍니다. 한국 시장이 닫히는 밤, 원화는 해외 금융시장, 즉 여고의 시장에서 거래됩니다. 그곳에서 원달러 환율은 다시 1.3445원까지 튀어 올랐습니다. 국내에서는 억지로 눌러놨지만 글로벌 투자자들이 보는 진짜 가격은 훨씬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잠잠하지만 물밑에서는 수압이 계속 쌓이고 있는 구조입니다. 더 불안한 대목은 따로 있습니다. 환율을 막기 위해 한국은행 혼자 버티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민연금이 동원됐습니다. 국민연금은 원래 해외 주식과 채권을 사기 위해 달러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달러를 한국은행과 스와프라는 방식으로 맞바꾸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국민연금의 달러를 중앙은행이 빌려서 시장에 풀고 대신 나중에 원화로 갚겠다고 약속하는 구조입니다. 국가가 자기 비상금이 부족하니까 국민 노후자금의 외화를 끌어다 쓰고 있는 셈입니다. 이건 정책이 아니라 응급조치에 가깝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수급 구조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에너지, 원자재, 반도체 장비를 사려면 계속 달러를 내보내야 합니다. 반대로 달러를 벌어오는 수출은 예전만 못합니다. 달러는 계속 나가는데 들어오는 달러는 줄어드니 환율이 오르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은행 총재는 기자들 앞에서 말합니다. 한국의 펀더멘탈은 괜찮다. 과도한 움직임에는 구두 개입하겠다. 구두 개입이라는 건 말로 시장을 진정시키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말을 믿지 않습니다. 돈이 움직이는 방향만 봅니다. 외환 보유액은 줄고 있고 국민연금 달러가 동원되고 있고 여고의 환율은 계속 더 높은 가격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 안정이 아니라 뚜껑을 닫은 압력솥입니다. 당장은 조용하지만 불을 끄지 않는 한 내부 압력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압력솥이 터질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터졌다. 하지만 사실은 숫자가 몇 달 전부터 전부 알려주고 있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14만 원까지 올랐는데 정말로 지금 경제가 나쁜 게 맞나요? 겉으로 보면 충분히 그럴듯한 말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고 시총 1위이며 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최강자입니다. 그 회사 주가가 이렇게 폭등했으니 나라 전체 경제도 좋아 보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거리를 두고 보면 다릅니다. 이건 개인적인 느낌이나 감상이 아닙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IMF, OECD가 발표한 공식 통계 수치가 그대로 말해줍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전망한 올해 성장률은 대략 1.38% 수준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중요한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반도체와 IT 산업을 통째로 제외하면 나머지 산업의 성장률은 1.4%로 떨어집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반도체라는 엔진 하나만 과열되고 있고 다른 산업들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 기차 한 칸만 달리고 나머진 멈춘 모습입니다. 마치 온몸이 아니라 오른팔 하나만 비정상적으로 커져버린 사람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커 보이지만 균형은 붕괴됐습니다. 이런 구조를 경제학에서는 K자형 양극화라고 부릅니다. 위쪽과 아래쪽이 완전히 갈라집니다. 위쪽에는 반도체 대기업 주식시장이, 아래쪽에는 자영업 중소기업 내수가 같은 나라 안에서 따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뉴스는 호황을 말하지만 현실에서는 장사가 잘 되지 않고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오릅니다. 이 괴리가 바로 지금 느끼는 답답함과 불안의 정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진 주체가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입니다. 공식 기준으로 보면 외국인 지분은 51.9%에 달합니다. 회사의 절반 이상이 해외 자본입니다. 주가가 오를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바뀌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감정으로 투자하지도 기다려주지도 않습니다. 수익이 끝나면 즉시 매도합니다. 지금 시장은 투자라기보다 투기에 가까운 구조로 변했고 가격 자체가 목적이 돼버렸습니다. 이건 모래 위에 성을 쌓은 것과 같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을 땐 멀쩡해 보이지만 방향이 바뀌는 순간 한 번에 무너집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50% 아래로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그건 구조적 하락의 신호입니다. 이 충격은 주식시장에만 그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바로 실물 경제를 때립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게 바로 물가입니다. 최근 수입 물가가 다시 상승하며 불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기름가스 원자재 대부분을 달러로 수입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물가는 오릅니다. 동네 빵집이 밀가루를 전부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환율이 오르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경기가 나쁘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려 숨통을 트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어렵습니다. 환율이 불안하고 물가가 오르는데 금리를 내리면 자본이 빠져나가 환율이 더 튈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경기는 나쁘고 물가는 오르며 금리는 내릴 수 없습니다. 경제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최악의 조합이 동시에 나타난 아주 위험한 국면입니다. 이 구조에서 우리가 의존하는 건
사실상 반도체 삼성전자 하나입니다. 한국 경제가 외줄에 매달린 상태입니다. 주가가 오를수록 안심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이 커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지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집과 빚과 통장 이야기입니다. 숫자가 직접 삶을 건드립니다.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GDP 대비 89.7%까지 올라왔습니다. 국가 체력을 잠식하는 수준입니다. 가계신용 잔액은 현재역이 68조 원에 달하고 2천조 원이 눈앞입니다. 이자는 조금만 흔들려도 수백만 가구의 생활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빚의 크기가 아니라 그 빚을 버틸 여유가 이미 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산소통을 메고 물속에 들어갔는데 산소는 줄고 수심은 깊어지며 도와줄 여유는 보이지 않습니다. 금리, 물가, 환율이 동시에 압박하는 이 상황에서 정부는 여전히 연착륙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계는 이미 대출이자와 생활비가 동시에 목을 조르는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환율 때문에 금리를 올리거나 금리를 못 내리면서 물가가 올라가면 그 순간부터는 가계의 숨통이 동시에 눌립니다. 그리고 부동산 쪽, 악성 미분양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중흥 후 미분양, 즉 집은 다 지었는데도 안 팔려서 그대로 남아있는 물량입니다. 국토부 주택통계 기준으로 2025년 10월 말 28,480호였고 11월 말에는 29군 미양중 6호로 더 늘었습니다. 이 숫자를 29,000호라고만 들으면 감이 안 오죠. 이건 한마디로 완성된 집이 현금으로 바뀌지 못하고 통째로 멈추어 있는 상태 빠집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돈이 안 들어오는데 이자는 나가고 협력업체 대금은 밀리고 은행은 담보 가치를 다시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도미노의 첫 번째 발입니다. 14th 30. 여기에 반돈,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반가 붙습니다. PF는 쉽게 말해 아파트 지어서 팔 돈으로 빚을 갚는 구조예요. 그런데 집이 안 팔리면 PF는 구조상 즉시 위험해집니다. 금융당국 자료를 보면 전체 PF 익스포저가 210만 원 수준이고 그중 사업성 평가에서 U에 C, 부실우려 D로 분류된 여신이 22.9조 원, 3.9%로 잡혀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서도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2025년 6월 말 4.번, 한큼 19%로 제시되고 또 유예 부실우려 사업장 12.7조 원 규모에 대해 정리 재구조화가 진행됐다고 나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간단합니다. PF는 일부가 흔들려도 괜찮다가 아니라 한 구간이 꺾이면 유동성이 끊기면서 연쇄로 번지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깡통 전세가 터집니다. 이건 공포 마케팅이 아니라 이미 공공기관 데이터로 누적이 확인된 사건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통계는 엑셀로 공개돼 있고 언론이 HUG 자료를 근거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 미반환 보증사고가 5만 건 이상, 사고액이 11조 원을 넘었습니다. 9만 건이 무슨 뜻인지 숫자를 장면으로 바꿔볼게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돈을 못 돌려줘서 세입자가 보증기관에 매달려야 했던 사건이 5만 번이었다는 겁니다. 이건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시장 구조가 만든 사고 기록입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도 숫자가 쌓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발표 기준으로 전세 사기 피해 지원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누적 지원 대상이 34억 5,939건까지 집계됩니다. 즉 깡통 전세 사기는 인터넷 밈이 아니라 정부가 공식 절차로 피해를 인정하고 지원 규모를 집계하는 수준으로 커져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를 한 줄로 묶으면 이겁니다. 가계부채는 GDP의 9.7%까지 붙어 있고 가계빚 규모는 천총군기육 983조 원으로 이미 임계치 근처이며 지방을 중심으로 중공 후 미분양이 28,000, 29,000호로 늘고 있고
PF는 200이라 10조 원대 익스포저, 그중 22원 9조 원이 유의부실우려로 잡혀 있고 전세보증 사고는 5만 건, 11조 원이 넘어갔고 전세 사기 피해 인정도 3만 5소 5선 고금 9건까지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환율을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거나 금리를 못 내린 채 수입 물가가 올라 생활비가 더 올라가면 가게는 조금 힘들다가 아니라 동시에 무너질 수 있는 구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수입니다. 빚이 이렇게 커지면 사람들은 제일 먼저 뭘 줄이죠? 여행도 아니고 사치도 아니고 동네에서 쓰는 소비부터 줄입니다. 그 순간부터는 자영업, 서비스업, 지방 상권이 먼저 꺾이고 그 꺾임이 다시 일자리와 소득을 누르고 소득이 눌리면 연체가 늘고 연체가 늘면 금융이 더 조여지고 이게 내수 소비 위축의 톱니바퀴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언젠가 올지도 모르는 위기가 아닙니다. 이미 기관 데이터로 찍히는 숫자들이 서로를 밀어 올리면서 하나의 방향으로 정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론은 하나입니다. 괜찮다는 말보다 국가가 실제로 꺼내 쓰고 있는 숫자를 믿어야 합니다. 한국은행 발표로 2025년 12월 외환 보유액은 4,280.5억 달러였고 한 달 새 26억 달러 2천조 6비 감소했습니다. 게다가 이 감소폭은 여러 언론이 12월 기준 28년 만에 가장 큰 감소라고 정리할 정도로 이례적이었습니다. 외환 보유액은 나라의 비상금입니다. 불이 났을 때 쓰는 소화기인데 지금은 소화기를 전시용으로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분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숫자가 그걸 말해줍니다. 그리고 더 잔인한 건 이 문제의 충격이 주식 차트가 아니라 집과 전세, 그리고 가계 현금 흐름에서 터진다는 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공식 발표한 2015년 11월 주택통계에서 전국 중흥후 미분양, 악성 미분양은 119긍 1016호입니다. 전월 28,080호에서 1,486호 3.09% 증가했습니다. 다 지어놓고도 안 팔린 집이 29,000호를 넘었다는 건 부동산 시장에서 현금화가 막히는 구간이 넓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상태에서 PF가 흔들리면 연쇄가 시작됩니다. 집이 안 팔리면 사업장 현금이 마르고 대출이 버티지 못하고 금융이 조여지고 그 조임이 다시 시장을 얼립니다. 이건 분위기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구조의 가장 아픈 끝이 전세입니다. 깡통전세가 얼마나 많냐를 감정으로 말하면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실제로 대신 갚아준 사고 기록을 봐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자료, 국회 제출 자료 기반 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 5.25-2014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사고는 총 50,941건, 사고액은 11조 441억 원입니다. 이 숫자의 의미는 단순합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줘서 보증기관이 개입해야 했던 사건이 5만 번이었다는 겁니다. 축는 연도별 사고 건수 금액 파일을 공식 채널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즉, 체감이 아니라 기관이 집계한 사고 장부가 이미 이렇게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전세 사기 피해도 공식 누적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기준으로 전세 사기 피해 지원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누적 피해자 등은 34서 09.9건입니다. 2015년 12월 추가 664건 포함.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모든 숫자가 한 방향으로 가리키는 결론은 아주 차갑습니다. 지금은 예측 게임이 아니라 생존의 포지션을 옮기는 시간입니다. 정부의 장밋빛 전망을 믿지 말라는 말은 감정이 아닙니다. 이미 외환 비상금, 외환 보유액이 줄었고 다 지은 집이 29번, 166호나 남아있고 전세 보증사고 50분 금 431건, 11조 441억 원이 기록돼 있고 전세 사기 피해 인정 누적 35,909건이 정부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이 숫자들이 쌓이는 동안 위기는 없다는 말은
단지 방송용 멘트일 뿐입니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할 행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 즉시여야 합니다. 첫째, 현금을 확보하십시오. 현금은 수익률이 아니라 시간을 사는 자산입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현금이 있는 사람만 선택지를 가집니다. 둘째, 빚을 줄이십시오. 지금은 빚으로 수익을 내는 장이 아니라 이자와 환율이 동시에 조이는 장입니다. 빚은 수익을 키우기도 하지만 불리할 땐 탈출구를 닫아버립니다. 셋째, 달러 자산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이건 애국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입 물가와 환율이 흔들릴 때 달러는 방어막이 됩니다. 공격이 아니라 방어입니다. 넷째, 전세 부동산 계약을 들고 있다면 분위기가 아니라 기관 데이터로 리스크를 점검하십시오. 이미 추측 사고가 5만 941건, 사고액 11조 441억 원입니다. 전세는 사람을 믿는 계약이 아니라 숫자 담보 선순위 보증 회수 구조고를 믿는 계약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하지만 오늘의 숫자를 읽고 오늘 포지션을 바꾸는 사람에게는 위기가 끝이 아니라 기회가 될 자리가 남습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십시오.